오늘 밤 우리는 고대 로마로 떠나 성공이나 정치와는 다른 측면을 탐구할 것입니다. 로마는 인프라와 법률 시스템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엄혹한 처벌들도 집행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콘텐츠를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공유해 주세요. 전 세계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을 낮추고 분위기를 위해 선풍기를 틀어 주변 소음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저녁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베스탈 처녀들의 엄청난 운명은 고대 로마에서 맹세를 어겼을 때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선택되어 여신 베스타를 섬기던 이 여성들은 신성한 불꽃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절 맹세를 어기는 것은 단순히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생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베스탈의 피를 흘리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이 선택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끔찍한 매장 방법을 법적 허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처벌에는 범인을 최소한의 식량과 함께 구덩이에 넣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베스탈의 피를 흘리는 것은 신들에게 모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로마는 꽤 직설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바로 그녀를 봉인하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거나 혼란, 신의 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운한 소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을 곱씹으며 남겨졌고 로마는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은 보통 다른 운명을 맞이했으며 종종 공개 매질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독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베스탈 여사제에 임명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최고의 자리, 호화로운 여행, 심지어는 단 한마디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사면할 권한과 같은 특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함정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실수도 생매장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처녀제사인 코르네리아는 황제 데미스치에서 부정행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을 변호했지만 그 노력은 헛된 것이었고 이는 로마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본질적으로 로마 사회는 엄격한 규칙과 그에 따른 결과로 지배되었으며 실수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인생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스포일러 경고. 그것들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큰 가죽 주머니에 꿰매어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충성스러운 개, 혼란스러운 원숭이, 후회하는 뱀, 그리고 종말의 수탈기 함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동물들의 분노로 가득 찬 이 주머니는 깊은 강에 던져집니다. 결과는 동물들이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며 혼란스럽고 시적 정의가 뒤섞인 광경이 펼쳐졌다. 선택된 특정 동물들은 아마도 상징적이었을 것이다. 가족을 상징하는 개, 혼란을 나타내는 원숭이, 기만을 의미하는 뱀, 경계를 상징하는 수탉. 본질적으로 이는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살아있는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자루 안의 장면을 상상해보라. 원숭이가 머리로 들이받고 뱀이 다리 주변을 감으며 개가 미쳐 날뛰고 수탉은 요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 만약 이 상황이 최악의 탈출 게임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처벌은 드물었지만 로마인들은 때때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이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특히 연극을 즐기는 황제 시대에 더욱 그랬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으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때로는 몇몇 구경꾼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다음에 아버지가 어설픈 농담을 하거나 생일을 잊어버릴 때 고대 로마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그 당시에는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물들과 함께 감금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지만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매달리는 방식으로 고통의 이야기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목자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 그리고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의미를 떠올립니다. 로마의 독특한 처벌 방식은 잔인하고 공개적이며 굴욕적인 성격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거꾸로 매달리는 처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방식이 이미 굴욕적이라면 한층 더 굴욕적인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주로 특정 인물들에게 적용되었으며 종종 권력자들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범죄자, 배신자, 그리고 때로는 죽음에서도 반항하는 문제아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례 중 하나는 예수의 사도인 성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 비전통적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 처형 중 몸의 뒤집힘은 이미 극심한 고통의 방법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피가 머리로 몰리고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며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이 변화는 평범한 강의를 견디는 것과 발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 속에서 거꾸로 강의를 견디는 것의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이 일탈은 단순히 고통을 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상징성을 전달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겸손을 상징했으며 베드로의 결정은 반항이 아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이미지는 나중에 공포 영화와 헤비 메탈 밴드에 의해 차용되어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징성에 무관심했으며 그들의 목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반대하면 당신의 죽음이 최대한 기이하고 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 그러니 다음에 우연히 생각에 잠기게 된다면 고대 로마에서는 처벌이 연극적 공연으로 변모했으며 심지어 사형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 연출되었습니다. 독특한 처벌 방식인 데시메이션은 고통이 섞인 팀 빌딩 운동과 같았습니다. 단합에 관한 일반적인 동기부여 연설과는 달리 로마인들은 한 팀으로 행진하거나 10명 중 1명을 잃는 결과를 감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디시미에이션 과정은 엄격한 군사처벌로 현대의 부트캠프를 훨씬 호화롭게 느끼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겁을 먹거나 도망치거나 반란을 시도했을 때 지휘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데시메이션 10분의 1 제재를 사용하여 두려움을 심어주고 질서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병사들은 일렬로 서게 되고 운에 따라 선택된 10번째 병사는 동료들에 의해 무참히 구타당하며 죽임을 당했으며 이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잔인한 장면으로 승자가 없는 생존 경쟁과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생존자들은 이후 칭찬이나 휴식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열등한 식량을 지급받거나 요새 밖에서 야영하게 되어 실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데시메이션의 의도는 병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적보다 내부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혹한 방법은 로마 군대의 규율과 단합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데시메이션 사례 중 하나는 부유한 장군 카수스가 줄리어스 시저와 폼페이와 연합하여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이후 치욕스러운 부대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행위는 실패 후 내부 처벌을 통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려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상사가 팀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카수스의 방법에 희생되지 않는 것에 대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대 로마에서는 실패가 단순히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후반기, 점점 이상하고 어둡고 이단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만약 당신이 교회에 도전하거나 성스러운 믿음에 의문을 품었다면, 로마는 단순히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단자의 포크라는 잊지 못할 부속물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금속 막대기에 두 개의 갈래가 달린 이 도구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턱 아래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상부 가슴에 끼워져 있어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날카로운 찌름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즉각적인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고갈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인내심과 의지를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근육을 긴장시키며 자신을 찌르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마치 힘든 자기 통제의 게임과 같았습니다. 이단자의 포크라고 알려진 이 장치는 이단자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자, 마녀, 의심스러운 거짓말쟁이, 그리고 주교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침묵과 정적, 그리고 영혼의 극심한 불편함을 위해 설계된 다목적 고문 도구였으며, 때로는 내 죄를 부인한다 또는 나는 유죄다 와 같은 라틴어 문구가 새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로 천천히 찔리면서 고백을 촉진하는 효과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처벌은 로마의 눈에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으며 피를 흘리거나 공개 처형 없이 단지 조용한 고통과 내적 혼란 속에서 죄인에게 처음 배우는 교훈이자 고통의 입문서, 이단의 초보자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금속 갈래가 목에 밀착된 채로 3일 동안 계속 재채기를 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에서는 침묵이 단순히 선호되는 것이 아니라 녹슨 갈퀴와 신들로부터 받은 목의 뻐근함으로 강제로 지켜졌습니다. 타르페이아 바위에서 던져졌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의 원래 친구 끊기 버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동적 공격적 문자 메시지나 SNS 언팔로우가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국가 배신은 단순히 차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타르페이아 바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카피톨리노 언덕 남쪽에 위치한 80피트 높이의 절벽으로 로마 포럼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경치 좋은 장소가 아니라 공화국이 배신자를 강제로 절벽 아래로 던져 처벌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도시를 배신하고 반신반인인 사비인족에게 빛나는 금 팔찌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 배신한 로마 소녀 타르파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사비인들은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방패로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절벽 아래로 던져지고 그 절벽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침입하는 집단이나 불분명한 지급 조건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타르페이아 바위는 로마에서 배신자, 부패한 관료, 거짓 증인,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자들을 처벌하는 인기 있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형이나 검으로 처형하는 일은 없었다. 단지 짧은 비행과 갑작스러운 정지가 있을 뿐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벗겨지고 전시된 후 중력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절벽으로 끌려갔다. 보통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하는 군중이 있었다. 시장 날을 활기차게 만드는 공공 처형만한 것도 없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결정적이며 상징적인 행위였다. 단순한 죽음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육체적, 영적 도시 추방을 의미했다. 로마의 궁극적인 취소 문화의 형태였다. 흥미롭게도 그 돌은 목성 신전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신이나 국가를 속인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 공격, 십자가형, 불태우는 튜닉 등 더 정교한 처벌이 등장했지만 타르페이아의 바위는 영원한 선택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버스 밑에 던져졌다고 말할 때 로마인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돌과 배신의 기억이 언덕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사자에 의해 죽음에 이르면서도 박수갈채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로세움에. 여기에는 돌, 땀, 그리고 신천명에 환호하는 관중들이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고대 로마의 오락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담나티오 에잇 베스티아스, 즉 야수에게 먹히는 형벌로 관객들은 간식을 즐기며 구경합니다. 이 처벌은 로마에서 범죄자, 배신자, 전쟁포로,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황제 신을 숭배하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로마는 지루한 처형을 믿지 않았으며 화려함을 선호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들은 사자, 표범, 곰 또는 심지어 코끼리와 같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투기장으로 던져졌습니다. 로마는 본연의 성격에 충실하게 종종 희생자들이 죽기 전에 의상으로 꾸미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죽음을 도덕적 교훈이 담긴 연극 공연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운한 한 사람은 오르푸스처럼 차려입고 동물을 하다가 공격당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프로메테스와 같은 신화 속 악당을 연기하다가 새들에게 공격당하는 현실적인 재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락, 정의, 종교적 세뇌가 한데 어우러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답은 없다입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형 선고였으며 관중들은 환호하며 이를 즐겼습니다. 관중들은 피해 광경에 열광했습니다. 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로마인들은 뜨거운 쇠꼬챙이로 찌르거나 미리 굶겨서 조종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그 쇼는 계속되어야 했다. 이 운명이 오로지 심각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도둑질, 정치적 의견 차이, 종교적 위반과 같은 사소한 범죄로도 사람들이 투기장에 끌려갈 수 있었다. 개인과 사자가 먹이로 전락하는 것 사이의 유일한 장벽은 자비로운 황제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전략적 움직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관람객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규범에서 벗어나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로마는 두려움과 사나운 맹수들을 통해 통치했다. 결국
기독교 순교자들은 폭력적인 죽음을 용기의 상징으로 바꾸며 이 이야기를 전환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다스나시오 아드베스티우스는 명성보다 잔인함에 더 가까웠다. 그러니 다음에 배심원 의무에 대해 투덜거릴 때 그것이 신화 속 인물로 분장하거나 표범을 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 감사하라. 고대 로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고위 사회계층인 상원 의원이나 귀족들은 때때로 공개 처형 대신 자살을 강요받기도 했다. 이 관행은 강제 자살로 알려져 있으며 황제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황제를 모욕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등 황제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은밀한 메시지를 통해 일정 기한 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거나 더 잔인한 대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자살에 참여하는 것은 고귀한 행위로 여겨졌으며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벌 방식은 존경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종종 따뜻한 목욕, 손목 자르기, 마지막 연설과 같은 의식을 포함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도 강제 자살을 강요받았으며 이는 이 의식의 극적이고 엄숙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소름 끼치는 화학적 시험과 비슷했습니다. 선택의 구실 아래 강요된 자기 파괴는 본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명예의 환상 속에 숨겨진 권력의 기만적인 과시였습니다. 로마는 품위의 가식을 내세우면서도 재판 없이 조용히 개인들을 제거했고 공개적인 광경 없이 흐르는 물소리와 묵묵한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용주가 은밀히 비협조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로마의 사신이 보내는 자살 초청장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는 항상 살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들은 개인이 우아하게 자멸하는 것을 허용하곤 했다. 오늘날의 불편한 의자 불만은 고대 로마의 창의적인 처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악명 높은 목재 당나귀, 일명 파멸의 고삐라고도 불리는 고문용 목재 당나귀가 그것이다. 이 장치는 뾰족한 꼭대기를 가진 A자형 구조물로 주로 도둑이나 노예, 반항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온몸을 이용해 날카로운 끝에 걸치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 발목에 무게를 달아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고통이 더 심해지기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목재 당나귀는 그들의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으며 일부는 오랜 기간 그 자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목재 당나귀는 아마도 이전 중동의 고문 방법에서 유래했을 것이며 로마인들은 그들의 특유의 화려한 처벌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 처벌은 항상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관객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었다. 공공창피를 주는 것이 효과적인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분주한 광장에서 속임수 상인이 당나귀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고 상인들이 간식을 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광경은 극적인 공연이자 동시에 교훈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로마 장군들은 이 굴욕적인 방법을 전장에서 훈련의 일환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병사들은 나귀 위에 앉혀지곤 했으며 이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부 부상 위험만큼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처벌 방식에는 변형이 있었는데 일부 나귀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거나 가시가 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나귀에 대한 기록도 있어 로마가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처벌은 단순히 굴욕적이고 가혹할 뿐만 아니라 앉는 행위 자체를 평생 동안 신체적, 정신적 흉터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사무실 의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날카로운 삼각형도 아니고 누군가가 발에 돌을 묶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세요. 고대 로마에서는 개인들이 단순한 자세 불량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현대의 신분증이나 배경 조사 대신 로마인들은 범죄자를 식별하는 명확하고 직설적인 방법인 도장, 브랜딩에 의존했습니다. 오늘날의 로고를 새기는 것과 달리 이 관행은 범죄자의 얼굴에 영구적으로 표시를 남기는 것으로 범죄의 흔적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도둑이든 도망친 노예이든 반복 범죄자이든 간에 도장을 맞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할 명확한 경고 표식을 갖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브랜딩은 일반적으로 가열된 금속 막대를 피부에 누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F와 같은 글자가 털도둑, 도둑을 의미하는 F 또는 허위 고발자를 의미하는 C와 같은 글자가 이마나 뺨에 새겨졌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두개골에 새겨진 별점 리뷰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브랜딩은 은밀하게 문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개적인 행사였으며 잘못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에 새겨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흔적과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당신의 범죄를 알아보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며 어떤 시도도 연애도 헛수고임을 알게 되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로 인해 정의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들은 특히 표적이 되어 후기라는 글자가 새겨졌으며 이는 도망친 노예임을 나타냈습니다. 반복 범죄자는 더 심한 브랜딩이나 다른 형벌을 받았습니다. 노예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범죄를 눈에 띄게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르기, 문신, 화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숨기거나 변경하려 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로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범죄 기록을 수정하려는 것과 같았으며 이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대 콘스탄티누스와 같은 황제들은 얼굴이 아닌 손이나 다리에 브랜드를 새기도록 제안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구적인 수치를 강요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결과를 직면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임에 감사하세요. 고대 로마에서는 얼굴이 단순히 잘못을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혀를 잘릴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일상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언론의 자유는 조건부였으며 황제, 철학, 시와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신이나 통치자에 대한 무례는 엄청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혀를 자르는 행위는 문자 그대로 끔찍했고 위험한 말들을 영구히 침묵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절차는 마취제나 멸균 도구 없이 집게, 소해, 그리고 극심한 고통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군인이나 집행인에 관계없이 그들은 국가 승인 검열의 일환으로 사람의 혀를 꽉 잡거나 자르거나 심지어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신들에 대한 모독이나 황제에 대한 반대 발언은 이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인물들이 한마디로 반대를 침묵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난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명확하게 말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고통에 대해 비명을 지를 수 없게 되어 훼손을 통해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조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뼈가 예술로 변할 때 그들은 처벌 수단으로 바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항상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식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중세시대의 파괴의 바퀴 또는 캐서린의 바퀴라고도 불리는 바퀴는 단순한 처형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이용한 기괴한 조각품을 만드는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선고받은 사람은 큰 나무 바퀴에 묶였으며 사지들은 별 모양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집행행위는 무거운 철봉을 사용하여 희생자의 사지를 체계적으로 부러뜨렸으며 고통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뼈를 부수고 몸을 비틀어 고통에 뒤틀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부서진 몸은 바퀴의 스포크에 엉켜 끔찍한 섬뜩한 구조를 만들어내었으며, 때로는 기둥 위에 전시하거나 바람에 살짝 돌게 하여 효과를 더하기도 했다. 이 소름 끼치는 관행은 잔인한 범죄, 살인, 배신, 강도에 대한 공공의 경고로서 사회적 경계를 넘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생존자는 드물었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았다면 때로는 더 고통받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고대에는 범죄자들이 빠른 죽음을 면하는 대신 가슴이나 목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잔인한 관행은 중세 유럽에서도 계속되었으며 못, 불, 정교한 글씨를 더하는 등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처형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니 만약 일상 통근이 힘들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뼈의 공개 전시를 위한 목자의 바퀴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로마에서는 정의가 눈이 멀지 않았고 오히려 대담하고 잔인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들은 뜨거운 재로 죽이거나 느리고 고통스러운 화상을 입히는 등 다양한 창의적인 처형 방법을 사용하였다. 네로 황제는 처형을 예술의 한 형태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잔인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 방법은 끓는 뜨거운 재를 사람의 목구멍에 부어 천천히 고통스럽게 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형이나 사자에게 던져지는 것과 같은 더 잘 알려진 방법과는 달리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안정되어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침묵으로 위장된 먼지와 질식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재를 처형에 사용하는 것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였으며 모욕적이었습니다. 재는 파괴의 흔적을 상징하며 불에 탄 잔해를 제거하고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재 속에서 죽는 것은 무의미함을 상징했고 중요한 죽음조차 받을 자격이 없으며 남은 것들이 점차 사라지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드물게 행해졌으며 특히 네로가 매우 경멸하는 인물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존재를 은밀히 지우면서도 최대한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피와 비명 없이 평범해 보여도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이 회색 먼지로 덮이는 모습은 네로의 로마에서 사악한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라는 개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그 시대의 표준 절차였습니다. 로마는 무서운
또는 가연성 죽음의 로브라는 끔찍한 옷이 도입되어 개인들에게 치명적인 옷차림 사고를 초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람의 복장은 보통 죽음을 초래하지 않았지만 악명 높은 투나 모레스털라는 옷을 입은 경우는 예외였으며 이를 불이 붙는 죽음의 로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호송되거나 기둥에 묶인 채 한 집행자가 튜닉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옷이 물에 젖어 있어 안심했지만 곧 그 옷이 수분이 아니라 피치, 타르, 기름에 흠뻑 적셔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Annoying Tunic으로 번역되는 투닉사 모레스타는 본질적으로 매우 가연성인 악몽 같은 원피스였습니다. 이 옷은 가연성 물질로 흠뻑 적셔졌으며 희생자가 몸에 밀착하게 입은 후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여졌습니다. 이 처형 방법은 단순히 생명을 끊는 수단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공개적인 광경이었으며 네로와 같은 황제 시절에 유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네로의 화려한 정원 모임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투니차 모레스타를 이용해 사람들을 횃불로 만들어 정원을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네로의 사악한 로마 여가의 일환이었습니다. 방화범, 반역자, 기독교인, 그리고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선정된 사람들이 이 옷을 입었으며 불길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삼켜 피부, 머리카락, 폐를 태우고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을 끌 수 없는 상태로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로마는 신화적 참조를 좋아하여 때때로 그것을 헤라클레스의 독성 의복에 빗대기도 했는데 이 의복은 영웅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로마의 처형은 단순히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며 희생자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적인 요소를 더했고 불길에 휩싸인 모습은 관중들에게 제국에 반항하는 것의 결과를 강하게 각인시켰다. 심지어 음악이 이 끔찍한 광경에 함께 어우러졌다는 보고도 있는데 네로는 자신의 리라를 연주하며 불길이 높이 치솟는 동안 음악을 연주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 다음에 옷차림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고대 로마에서 공개 처형의 일환으로 기름에 몸을 담그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로마의 처벌에서는 대부분 시신으로 끝났지만 망각 처벌, 담나티오 메모리아에 라는 개념은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개인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다. 황제든 장군이든 상원의원이든 신임을 잃은 자는 로마는 단순히 처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흔적을 모두 제거하려 했으며 조각상에 낙서를 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냉혹한 처벌을 수행했다. 비문은 정성스럽게 지워졌고 초상화는 덧칠되었으며 이름은 공식 기록, 동전, 랜드마크에서 삭제되었다. 업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재할당되거나 왜곡되었다. 만약 당신에게 동맹이 있었다면 그들은 침묵당했을 것이다. 가장 참혹한 점은 그것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다나시오 기념식을 겪은 많은 인물들은 영향력 있고 유명하며 두려움을 자아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는데 이는 로마가 그들의 존재를 지우는데 뛰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통치 기간이 무명 속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일종의 역사적 삭제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이터 황제였는데 그는 카라칼라의 형제였다. 카라칼라가 그를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후에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이터의 모습을 모자이크, 그림, 조각상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비문들이 손으로 수정되거나 그의 이름이 지워졌다. 일부 남아있는 예술품에서는 가이터의 흔적이 수있다. 조각난 얼굴들, 불완전한 인물들, 반쯤 지워진 이름들.
마치 역사가 의도적으로 잊혀지고 있는 것처럼 섬뜩하다. 그러나 담은 아시오 기념관은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과거를 바꿈으로써 로마는 미래를 형성할 수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어쩌면 그들의 사상도 사라질지 모른다. 그것은 제국이 당신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감히 달리 주장한다면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소름 끼치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검열 문화와 평판 훼손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로마는 2000년 전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게시물 대신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었죠. 로마의 가장 기이한 형벌 방식에 대한 이 특별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엄격한 처벌은 불, 맹수 또는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침묵이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잊혀지는 것은 궁극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초 미국의 개척지는 무한히 서쪽으로 확장되었고 미지의 세계였으며 신비로웠습니다. 용감한 이들에게 유혹적인 약속을 속삭이던 동쪽은 도시와 공장, 사라져가는 농지로 북적였지만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은 하나의 비전이었고 위험이 살짝 가미된 광활한 캔버스였습니다. 술집, 교회, 식탁에서 희미하게 시작된 이야기들은 광활한 풍경, 은빛처럼 빛나는 강, 그리고 자연스럽게 번성하는 계곡에 대한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펠헬선 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신생 미국의 영토를 2배 이상 확장시켰으며 미지의 땅이자 아직 누구도 차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넓은 영토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쪽은 단순한 지리적 방향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의 빚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출신 배경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능력만이 평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정가와 무법자 모두를 끌어들였는데 비옥한 땅을 찾는 농부들, 평화를 갈망하는 과부들, 그리고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모험가들까지도 말이죠. 정착로가 정해지지 않았고 보장도 없으며 안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서쪽으로의 여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차는 험준한 산들을 견딜 수 있을까? 강이 일찍 얼어버리지는 않을까? 반대편에는 식량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밀가루 자루에 싸고 할머니들은 저장된 고기 상자 속에 안겨서 미지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운에 맡기는 것과 같았으며 뒤에 남는 것은 한계에 갇힌 삶에 굴복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척지는 단순한 지리적 용어가 아니라 결단력과 인내심, 그리고 목재와 금속,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낙관주의만으로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태양이 광활한 평원과 산맥 아래로 내려가면서 길고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그것은 하루의 여정이 끝나고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됨을 상징했다. 그림자가 술의 바퀴와 피곤한 얼굴들에 드리워지면서 미국의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전은 느리게 서쪽으로 꾸준히 나아가며 각 낡은 마일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을 의미했다. 미개척지로 떠나기 전에 개척자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희망과 꿈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했다. 덮개가 씌어진 수레는 서쪽으로의 여정의 필수적인 차량으로 떠올랐으며 화려함이 없고 나무 상자처럼 생긴 이 수레는 결단력과 땀,
철못에 의해 묶여 있었다. 처음부터 수레를 만들기보다는 가족들은 종종 기존의 수레를 구입하거나 개조하곤 했다. 유명한 코니스토가가 인기를 끌었지만 개척지에서는 더 작고 가벼우며 저렴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평원 스쿠너, 프라이리의 스쿠너가 탄생했다. 그 캔버스 천으로 덮인 지붕은 바다의 배처럼 부풀어 오르며 소금, 돼지고기, 밀가루, 콩, 가정용품 등 필수 물품들을 실어 평원을 가로질렀다. 모든 공간이 최대한 활용되었으며 약간의 무게 증가도 수레를 끄는 소의 내구성을 위협할 수 있었다. 이 강인한 짐수레의 힘은 바로 소들이었으며 이들은 느리지만 끈질기게 확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가족들은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수레 안, 아래 또는 옆에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영화 속 묘사와 달리 승객들은 하루 종일 수레 안에 앉아 있지 않고 힘든 조건 속에서도 수마일을 걸으며 이동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수레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명줄과 같았으며 약품, 예비 부품, 탄약, 씨약과 같은 필수 물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수레 바닥 아래 상자에 병아리를 넣어 도착지에서 양계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정착한 후 이 수레들은 단순한 실용적인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희망과 기회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소가 끌리기 시작하고 여행이 시작되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팔았던 집과 한때 소유했던 땅을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희망이 가득한 길을 떠났습니다. 험한 길, 부러진 차축, 진흙탕, 강 건너기 등 어떤 장애물도 미국 확장사의 한 장을 새기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수레바퀴 자국과 굴곡진 의지로 새겨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그린 모습과는 달리 길 위의 삶은 힘들고 지치며 먼지로 가득 찬 환경이었습니다. 하루는 가죽끈이 삐걱거리고 수레바퀴가 돌면서 일찍 시작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알람 역할을 하여 수탈 대신 하루를 열었습니다. 진행 속도는 느렸으며 하루에 약 10에서 15마일 정도를 이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날씨 조건과 깨진 차축을 수리하는 불운한 작업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오리건, 산타페, 캘리포니아 노선과 같은 길은 개척자들이 짐과 부서진 바퀴, 그리고 여정을 끝내지 못한 이들의 무덤을 남기면서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식사는 기본적이고 반복적이며 푸짐했으며 커피와 깨끗한 물과 같은 사치는 드물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염된 가을은 건강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자원이 허락한다면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배급품에는 보존된 고기, 하드텍, 말린 콩, 그리고 가끔 사냥에 성공하면 야생 동물도 포함되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큰 위협은 질병이었으며 콜레라와 같은 병이 캠프를 빠르게 퍼졌고 종종 몇 시간 만에 치명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정요법과 순수한 희망이 유일한 의료 지원이었으며 때로는 병이나 부상, 뱀에 물린 상처로 인한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잠시 동안 희망과 단합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아이들은 막대기와 돌로 놀거나 술의 그림자 아래서 즐겁게 뛰놀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결혼식과 출산도 가끔 일어났으며 혈연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어려움과 강한 유대감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수레들이 원을 그리며 모였습니다. 이는 종종 원주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둑, 동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순간들에는 불이 피워지고
뜨거운 돌 위에서 빵이 구워지며 때로는 바이올린이 등장하여 웃음과 음악을 선사했고 잠시 어둠을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휴식은 항상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더 많은 걷기, 더 많은 황야, 그리고 더 적은 안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의 삶은 매일의 일상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었고, 신발을 소중히 여기고 물집을 싫어하며 조용히 슬퍼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길을 걷고 나면 나무와 물, 탁 트인 땅이 보여오는 것은 감격스러운 감사의 순간이었으며 그것이 한 개척자를 무릎 꿇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착지를 찾았다는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진짜 집을 짓는 일, 즉 정착의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화려함이 없었고 미리 지어진 집이나 울타리,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친 땅과 끊임없이 흐르는 계절들 뿐이었습니다. 주된 걱정거리는 주거지를 짓는 것이었으며 보통은 가족이 겨우 살 수 있는 작은 1칸짜리 통나무 집이었습니다. 도구는 부족했고 각 통나무는 손이나 소의 힘으로 베어내고 다듬어 옮겨야 했으며 현대적인 도구나 정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두막은 비가 오면 진흙이 되어 질척거리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는 흙바닥이었습니다. 창문은 종종 동물 가죽이나 기름 종이로 덮은 단순한 구멍이었으며 빛은 들어오면서 추위는 막아주었다. 굴뚝은 사치로 여겨졌다. 초기에는 오두막이 간단한 구조물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지붕에 구멍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주 기침을 했다. 가족들은 내부에서 집, 모피 또는 옥수수 껍질 위에 잠을 잤으며 침대는 나무 프레임 위에 밧줄을 깔아 만든 것이었다. 일부 오두막은 진흙과 이끼로 잘 단열되어 있었지만 다른 곳은 찬바람이 스며들기도 했다. 첫 겨울은 매우 힘든 시기로 나무와 식량이 부족할 경우 굶주림이나 동상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가족들의 준비 상태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눈보라는 며칠씩 그들을 고립시키기도 했으며 어둠 속에서 야생동물들이 울부짖었다.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개척자 정신은 계속되었으며 가족들은 동물 기름 양초, 수선한 옷, 그리고 불 위에서 요리하는 것으로 견뎌냈다. 그들은 불빛 아래에서 성경을 읽거나 가능할 때 편지를 보내며 위안을 찾았으며 광활한 황무지 속에서 적은 이웃들과 함께 지냈다. 새로운 이웃들은 지붕을 올리는 행사, 가축 대출, 따뜻한 식사와 같은 공동 자원 공유를 통해 환영받았으며 이는 생존을 위해 공동체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개척지 겨울은 신체적 인내심뿐만 아니라 고립 속에서 꿈과 결단력의 힘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개척지에서 회복력은 단순히 체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고난을 견디고 희생을 감수하며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척지 여성들은 이러한 자질을 몸소 보여주며 섬세한 영웅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지역 사회에서 다재다능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 여성들은 건설자, 농부, 산파, 정육점 주인, 의사, 교사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지며 새벽부터 일어나 개척지 생활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눈을 뜨기도 전에 개척지의 여성들은 이미 빵을 굽고 소를 젖짜고 정원을 가꾸며 옷을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가축을 돌보며 식품을 저장하고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또한 출산을 도우며 자신과 이웃의 산파 역할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여성들은 라이플, 도끼, 프라이팬 같은 무기를 사용해 집을 방어할 수도 있었으며 엉덩이에 아이를 안은 채로도 용감히 맞섰습니다. 외로움도 또 다른 도전이었는데 이웃은 수마일 떨어져 있었고 편지로 소통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개척지 여성들은 한 땀 한 바퀴, 한 교훈, 한 덩어리 빵을 만들어가며 문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심장이었으며 행사들을 조직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신생 마을의 학교, 도서관, 법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니라 개척지의 중추로서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 할 힘과 회복력,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부 개척 시대를 떠올릴 때 머리를 묶고 소매를 걷어 올린 여성, 문 옆에 놓인 산탄총, 오븐에서 구워지는 옥수수빵의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그녀들은 개척지의 정신인 인내와 강인함을 몸소 보여줍니다. 미국의 개척지는 텅 비어 있지 않았으며 수세기 동안 이 땅에 거주하며 깊은 연대를 맺어온 수많은 원주민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평야, 태평양 연안, 그리고 다른 지역과 깊은 연결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원주민의 삶과 사냥터, 성스러운 장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미국 정부와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그 땅을 집이 아닌 잠재력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많은 약속 파기를 초래했는데 정부는 원주민 부족들과 평화, 토지권, 자원을 보장하는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잉크, 불, 총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부족들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결국 많은 부족들이 조상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며 이로 인해 강제 이주와 문화적 억압이 일어났습니다. 블랙호크 전쟁, 샌드크리크 대학살, 리틀 비콘 전투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주민들은 언어, 전통, 이야기를 지키며 문화적 소거, 시도에 맞서 싸웠습니다. 서쪽으로의 확장은 단순한 영토 확보가 아니라 원주민의 정체성과 문명을 체계적으로 지우려는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승리와 비극이 교차하는 미국 개척지의 역사는 개척자들의 회복력과 함께 다른 이들을 쫓아내는 과정을 통해 그 복잡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규 정착지에는 법 집행이 드물었으며 경찰, 법원, 감옥이 부족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종종 영향력, 신속함 또는 갱단의 지원을 통해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경단이 통제권을 잡았으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정착지가 확장됨에 따라 와이어더프, 더 와야트 이어프와 와일드 빌 히커크와 같은 법 집행관들이 등장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용감했지만 일부는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더 키드, 제시 제임스, 와 같은 무법자들도 프론티어의 매력을 더하며 악명 높은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프론티어의 사법 시스템은 불규칙했으며 자경단과 법 집행관들은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말 도둑질로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배심원이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면 살인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뇌물과 협박은 효과적이었으며 정의는 종종 복수와 겉모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있다면 때로는 다목적을 수행하는 판사가 있는 가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최전선 지역 사회는 점차 법률 체계를 확립했으며 자경단 대신 판사가 조잡한 처벌 대신 감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된 전설들은 계속해서 전해졌으며 아마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최전선에서는 정의가 공평하지 않았고 무장한 채 먼지투성이이며 빠르게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미국의 최전선이 마차 바퀴처럼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시끄럽고 날씨의 영향을 받았다. 800년대가 되면서 평화로웠던 평원이 증기 기관차의 도래로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1829년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되면서 최전선은 광야에서 동서로 활발한 교역로로 전환되었다. 이곳은 정착민들을 끌어들였으며 새 역 근처에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고 상품들은 이제 기차를 통해 신속하게 도착했다. 철도는 개척자들의 생존을 보장했고 더 빠른 의료 접근, 농작물 시장 확대, 전신선을 통한 신속한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 최전선은 더 이상 단순한 신념의 도약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이 되었으며 발전과 연결이 번성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즉각적인 통신의 도입은 최전선 지역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와이오밍에서는 목장주가 몇 분 만에 대통령 선거 소식을 받을 수 있었고, 보안관은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던 고립에 대한 두려움은 전신의 삐삐 소리와 함께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번영, 정부의 영향력 확대, 법 집행의 효율성 향상 등 여러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부족들은 철도와 전신 기둥의 도입을 자신의 땅에 대한 침해로 여겼으며 이는 전선과 소유권의 침범을 의미했습니다. 일부는 통신선을 방해하거나 기차 탈선, 진전 지연 등을 통해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관차는 도시들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반면에 다른 도시들은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철로를 따라 지나가는 거리마다 자연의 광활함은 줄어들었고 한때 고립되고 미개했던 개척지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변화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생지와 정착지 구역을 구분하는 뚜렷한 경계선인 프론티어 라인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 결과 1990년 미국 인구조사국은 공식적으로 프론티어 라인의 부재를 인정하며 미국 서부 개척의 종말을 알렸다. 이는 서쪽으로의 확장 시대의 끝을 의미했으며 숲이 벌목되고 철도가 나라를 연결하며 버팔로와 같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 원주민 부족들은 보호 구역으로 몰리게 되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이 땅은 측량되고 지도에 표시되었으며 에이커 단위로 상품화되었다. 일부는 이를 대륙을 정복하고 해안에서 해안까지 하나로 통합된 나라를 실현한 승리로 기념했지만 원주민 공동체와 이주민들은 이를 큰 혼란과 상실의 시기로 여겼다. 프론티어의 종말은 지워지고 잃어버리고 한때 고향이 있던 곳에 침묵이 깃든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변화, 그 이상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했다. 강인한 개인주의, 외로운 개척자의 신화, 영웅담이 담긴 캠프파이어 이야기들은 전설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었다. 프레드릭 잭슨 터너와 같은 학자들은 프론티어가 미국의 본질에 깊이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회복력, 모험심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프론티어 경험 덕분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자신과 공동체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 카우보이, 통나무집 대통령, 그리고 골드러시 탐험가는 국가 서사에 깊이 자리 잡은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개척지의 현실은 땀, 흙, 질병, 용기, 잔인함, 희망,
그리고 부정의 혼합이었습니다. 그 유사는 이러한 모순들을 포용하며 미국 역사의 복잡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개척지는 탐험 정신과 땅, 과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넘는 미국의 정신 속에 살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수레, 오두막, 길이 변형되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본질은 넘어선 이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미국의 개척지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 정체성의 초석으로 변모했습니다. 악기 등장 이전에도 리듬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땅에 발을 디딤의 박자, 손뼉치기, 그리고 조용한 가슴 속 심장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음악은 나무, 줄, 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문자, 농업, 건축보다 앞서 초기 인류는 소리의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평원, 불렵, 그리고 숲속에서 발구르기, 소리 지르기, 휘파람 부기와 같은 특정한 움직임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관심을 끌거나 두려움을 달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문화적 창작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작은 사냥채집 집단이 깜박이는 불 주위에 모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부드럽고 점점 높아지는 음을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며 또 다른 사람이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냅니다. 말은 없고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연의 힘 속에서 살아남는 개인에서 연결된 인간 집단으로 변모합니다. 소리 자체는 플루트나 드럼과 같은 악기가 발명되기 전에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초기 음악이 사냥을 위한 동물 울음소리 흉내내기 또는 의사소통을 위한 자연의 소리, 모방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점차적으로 소리들은 단순한 유형성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리듬은 단순한 신호를 넘어서 감정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허밍이 자장가로 변했고 외침이 노래로 바뀌었다. 일부는 음악이 언어보다 먼저 존재했으며 언어와 공존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오늘날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말보다 멜로디와 음색에 더 반응한다. 음정, 리듬, 진동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연결은 음악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음악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재발견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초기의 소리들은 엘리트나 재능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전 세계의 초기 인류 모두가 공유했던 것이다. 음악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어디에서든 존재했으며 목소리, 손, 그리고 소리를 내는 물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었다. 최초의 플루트가 만들어지거나 현이 조율되기 전에 인간은 소리가 영혼을 감동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빙하기 유럽의 차가운 풍경 속에서 떠돌던 매머드와 빙하를 새기며 땅속에서는 미묘한 혁명이 일어났다. 이는 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깊은 동굴 속에서 한 고대 인간이 텅 빈 새 뼈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조심스럽게 구멍을 뚫은 후 불어보았다. 그러자 맑고 섬뜩하며 의도된 듯한 음이 울려 퍼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음악기구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연구자들은 4만 년이 넘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뼈 플루트를 발견했으며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의 홀펠스 동굴과 같은 곳에서 발굴된 이 플루트들은 독수리 날개뼈나 매머드 상아로 만들어졌으며 조작하기 어려운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은 정밀하게 손가락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어 다양한 음을 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정밀함은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재생 가능하며 표현을 위해 설계된 음악이었습니다.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했을까? 아마도 그 소리는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자연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것이 삶의 전환이나 계절의 변화를 기념하는 의식을 보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오직 아름다움을 위해 플루트를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초기 인류를 원시적이고 생존에만 집중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흔하지만 플루트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창의성을 상징하며 생존을 넘어선 뼛속에서도 잠재력을 인지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악기들은 또한 공동체의 유대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연주하는 플루트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반면 그룹 환경에서는 리듬, 조화, 그리고 집단적인 경험을 생성합니다. 불가에 모여 있을 때 플루트는 목소리, 박수 또는 통나무와 돌을 두드리며 만드는 북소리와 조화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음악은 동굴 벽에 반사되어 울려 퍼지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콘서트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생각해 보세요. 이 빙하기의 플루트들은 농경, 바퀴, 심지어 글자보다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의 측면에서 볼 때 음악은 일찍 등장했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빙하기의 플루트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구 그 이상이었으며 기쁨, 슬픔, 신비와 같은 감정을 전달했고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고대의 섬세한 유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인류는 뼈와 숨을 이용해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만약 플루트가 우리의 최초의 표현 형태를 대표한다면 드럼은 우리의 심장 박동을 상징했습니다. 도시와 통치자가 존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별빛 아래 모여 박수치고 발 구르기를 하며 땅에 리듬을 불어넣었습니다. 드럼은 특정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륙과 문화 전반에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며 마치 인체와 지구 자체가 조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의 드럼은 가죽을 늘린 동물 가죽이나 흙으로 만든 항아리 위에 빈 통나무를 덧대는 등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리듬을 넘어서 의식, 의사소통, 권위 주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럼 비트는 신을 부르거나 군대를 이끌거나 공동체를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음 그 이상으로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오래된 드럼 전통이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드럼은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거나 톤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발전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샤먼들이 드럼을 활용하여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며 그 리듬이 영혼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물 드럼의 울림이 숲속을 울리며 인간 손이 만들어낸 천둥 소리와 흡사하게 들렸습니다. 드럼이 필수적인 이유는 단순히 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멜로디가 필요하지 않았고 정식 교육도 요구되지 않았으며 누구나 리듬을 느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드럼은 출생, 장례식, 결혼식, 수학 축제, 전쟁 등 다양한 행사에서 존재하며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리듬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거나 의식을 강화하거나 전사들을 전투에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초기 농경 시절에도 북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는
농부들이 막대기를 사용하여 새들을 쫓아냈으며 수확 후 축제에는 북소리와 함께하는 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소리는 단순히 시간이 흐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계절, 주기, 변화까지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은 변화했고 사람들은 조각, 페인트, 영적 상징을 도구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북은 단순한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라 다산, 보호 또는 신성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악기들은 언어, 세대, 세계와 같은 다양한 장벽을 넘어 개인들을 연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시계, 전기, 글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리듬이 세기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북은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했으며 그 리드미컬한 박자 속에서 사람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의미도 찾았습니다. 인류가 동굴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음악은 생존 의식에서 벗어나 정교한 예술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 변화는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두드러졌으며 이곳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들이 왕국을 새기고 문자 언어가 발전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음악은 우아함과 품격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원과 지구라트 내부에는 하프와 리라와 같은 현악기의 가장 초기 형태들이 판석에 새겨지거나 벽에 조각되거나 심지어 왕과 함께 매장되기도 했습니다. 이 악기들은 단순한 뼈 피리와는 달리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며 금, 은, 라피스 라줄리와 같은 재료로 장식되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며 선율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하프는 세련됨, 영성, 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차이니스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에서 발견된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은 귀족의 무덤 옆에 묻힌 정교한 황소 머리 리라였습니다. 금속 세공으로 장식되고 황소 머리로 장식된 이 악기는 단순한 음악 도구를 넘어 목재와 현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품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하프는 프레시나 손가락 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줄을 손으로 뜯어 연주했으며 이로 인해 고정된 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하프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드럼의 소리는 부드럽고 은은하게 마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멜로디들은 향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분위기 속에 남아 있었으며 경건하고 몽환적인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고대 도시들의 음악은 체계적이었으며 음악가들은 훈련을 거쳤고 음악적 요소들은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하프는 의식부터 이야기 전달, 천문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학자들은 별과 화음을 연결하여 우주가 천상의 간격과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매장지에서 하프가 발견되는 것은 음악이 죽음을 초월하여 영혼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을 암시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더 큰 목적을 수행했으며 영적 틀로서 영역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북의 우렁찬 박동이나 플루트의 원타의 원초적 울림과는 달리 하프는 음악에 새로운 본질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 부드러움, 사려 깊음, 의도성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면을 성찰할 수 있었으며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침묵의 본질을 포착하고 문명의 최초의 선율을 탄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음악은 단순한 예술 형식을 넘어 신성하게 내려진 언어로 여겨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음악을 천상의 제물로 숭배했으며 신화 속 이야기들은 음악의 기원을 여신 바트에게 돌리기도 했고 후에 그녀를 기쁨, 풍요, 음악의 신 하테호르와 결합시켰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의식, 정체성, 그리고 영적 구조와 얽혀 있으며 사원, 무덤, 시장 등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초기 시대의 원시 플루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의식용 하프와는 달리 이집트 음악은 의식적 정밀함과 일상생활이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피라미드 작업을 하며 조화를 이루었고 어부들은 나일강에서 세레나이드를 부르며 노래했으며 사제들은 성스러운 의식 중에 찬송가를 낭송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장례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 프레임 드럼과 방울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고 이는 시작과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집트의 상징적인 악기들에는 하프, 류트, 리라, 심벌즈, 플루트 등이 있었으며 각각은 단순한 기원에서부터 정교한 음악 도구로 발전했습니다. 각기각색의 디자인에서부터 길게 굽은 장식용 조각과 긴 아치형 목이 달린 악기들까지 이 악기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악기들은 최대 22개의 현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우 우아하게 제작되어 3천년이 지난 후에도 무덤 벽화에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 악기 중에서도 씨름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금속 막대가 달린 이상한 방울로 흔들면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특히 하토르와 이시스 여신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의 목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신성을 깨우고 악을 쫓아내며 의식 중에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음악가들이 평민은 아니었으며 일부는 사원에서 음악적 재능으로 봉사하는 사제 또는 여사제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왕과 외국 귀빈들을 위해 신, 군주, 혈통을 찬양하는 선율로 연주하는 궁정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음악은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장례식 동안 노래와 성가는 영혼이 저승을 지나도록 인도했다. 부유한 무덤에는 종종 구절과 악기와 연주자의 묘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고인들이 사후 세계에서도 음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음악은 초월적인 것이었다. 음악은 신들에게 경의를 표했고 민중을 하나로 묶었으며 우주의 조화를 상기시켰다. 이집트에서 음악의 리듬은 무질서가 아니라 우주의 맥박의 리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영혼과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이었다. 다른 사회들이 의식과 축제에 음악을 활용했던 것과 달리 그리스인들은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가? 그들의 답은 단순히 시나 철학에만 있지 않았다. 수학의 영역에 있었다. 피타고라스, 그의 기하학 정리로 유명한 철학자는 음악 이론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전설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대장장이의 작업장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망치가 치는 소리가 망치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는 끈을 이용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끈을 1, 또는 2, 3과 같은 단순한 비율로 나누었을 때 조화로운 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이어졌으며 우주는 수학적 비율에 따라 작동하며 음악은 우주 질서를 반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끊어진 끈은 단순한 음이 아니라 하늘의 천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악기인 리라 하프는 문명과 학문의 상징으로 종종 호머나 사포와 같은 시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더블 리드 피프인 아울로스는 드라마, 의식, 때로는 전쟁에서도 사용된 감정을 대조하는 음색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음악은 윤리와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다양한 음악 모드가 영혼에 영향을 미쳐 용기를 북돋거나 게으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범적인 시민을 양성하는데 엄격한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음악은 그리스에서 단순한 오락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약이자 도덕이었으며 물리적이고 청각적인 영역에서 공명하는 완벽한 수학적 진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음정, 음계, 화성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음악 이론, 표기법, 음향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이들의 연구는 로마, 중세, 현대의 음악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음악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지성과 감정 사이를 잇는 매개체였으며 수치적 정밀성과 미적 감각이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신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동시에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음악에 철학적 깊이를 부여했으며 로마는 음악이 활기차게 표현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음악은 기능성, 구조, 힘으로 평가받았으며 축제, 종교의식, 검투사 경기, 그리고 특히 전투와 같은 다양한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음악은 그리스인에게 신성한 것과의 연결고리였으며 로마인에게는 질서를 유지하고 제국을 확장하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코르누 초누는 로마 권위의 상징적인 악기로 기자 모양의 크고 곡선이 있는 황동 나팔로 종종 그것을 든 병사보다 더 컸습니다. 이 악기는 음악적 하모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병력 이동, 전투 돌격, 후퇴 명령 등을 신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장군들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코르누와 튜버라는 직선형 트럼펫과 같은 악기를 활용하여 전투의 소리를 조율하며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이 악기들은 규율로 유명한 로마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고대의 뿔소리의 울림에 맞춰 일제히 행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조직 전략과 함께 심리전의 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악은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템플에서의 신성한 의식을 동반하는 역할도 했으며 이때 사용된 이중 플루트인 티비에르, 티비가 그 예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음악이 검투사 경기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는 현대의 국가가 스포츠 경기 전에 연주하는 국가가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호회 동안에는 귀족 손님들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주자들이 리어스와 수화바퀴, 하이드라우릭스를 연주했는데 이는 초기 형태의 수력 피프, 파이프, 오르간이었습니다. 음악은 와인처럼 로마인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었으며 구조화되고 공연적이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비록 로마인들이 그리스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맞게 이를 적응시켰습니다. 그리스인들이 개인의 표현과 내성에 중점을 뒀다면 로마인들은 공개적인 전시와 통제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음악은 로마인들에게 오락과 선전의 역할을 겸했으며 정복한 여러 지역의 소리를 흡수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발전한 복합적인 모자이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들과 달리 로마의 지식인들은 음악 이론에 대해 드물게 언급했으며 이론적 분석보다는 실용적인 음악 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로마가 음악에 끼친 영향은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증폭의 과정으로 가장 먼 지방까지도 북소리와 함께 전달되었다. 서부 영토들은 제국의 리듬에 맞춰 행진했지만 동부 지역은 소리의 본질을 탐구했다.
고대 인도에서 음악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신성에 이르는 통로로 여겨졌다. 가장 오래된 성스러운 경전인 벳에서 유래한 인도 음악은 처음에는 찬트, 노래로 시작되었다. 특히 삼바베다는 암송할 뿐만 아니라 노래하기 위한 찬송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찬송가들은 스무, 스몬으로 알려진 복잡한 선율 배열을 따랐으며 이는 의식을 고양시키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그 음악적 악기들도 발전했다. 예를 들어 비나 베이에나는 초기 현악기로서 지식과 예술의 여신 사라스와티와 연관되었다. 미드랑감 은통 모양의 드럼으로 성스러운 공연 동안 박자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모든 음악적 음과 리듬은 라가와 타라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특정 감정, 시간대, 영적 상태를 불러일으킨다고 믿어졌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 명상, 그리고 내적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영혼과의 연결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대 중국에서는 음악이 똑같이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정치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의 신화 속 오황, 우황 중 하나인 순황제는 음악을 통해 제국을 조화롭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중국 철학, 특히 유교는 올바른 음악이 도덕적 행동과 사회 질서를 이끌 수 있다는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적절한 음악은 개인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악기들은 우주적 균형을 상징하도록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예를 들어 칠연, 쥘신은 지식인과 현인들이 혼자 연주하는 칠연 악기입니다. 그 부드럽고 사색적인 음색은 내성적 사고와 덕목을 반영하려 했습니다. 샹정스는 관을 통해 공기를 불어넣어 연주하는 리드 악기로 협력하는 소리를 통해 통합을 상징했습니다. 비엔중, 비안충은 크기가 다른 청동종들로 이루어진 종 세트로 이 또한 정교한 음악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청동종의 집합체는 전통적으로 왕실에서 위계와 의식 질서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음악 작품들은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정밀한 수학적 간격으로 세심하게 조율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을 천체 현상과 연결시켰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음악이 존재와 별개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은 생명 자체로 간주되어 우주를 반영하고 도덕적 지침 역할을 하며 신성한 리듬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복을 위해 음악을 사용한 로마와 달리 동양 문명들은 음악을 통해 신에 다가가고 자연과 소통하며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려 했습니다. 고대 얼음 동굴에서 뼈피리의 울림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현이 내는 부드러운 허밍, 이집트의 심벌이 신들을 부르는 소리, 중국의 검은고가 황제들을 달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로서 제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들이 쇠퇴한 후에도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음악의 지속적인 매력은 우리의 정서적 핵심에 깊이 다가가 위로, 경고, 흥분, 연합, 애도를 제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장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는 장래의 북, 전투나 스포츠 경기 전에 내 감정을 고조시키는 애국가처럼 음악은 본능적이며 대륙을 넘어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적응력 덕분에 식민지화, 이주, 충돌, 혁명을 견뎌내며 악기는 바다를 넘고 노래는 언어를 바꾸며 음계는 발전하는 동안에도 리듬, 음조,
표현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역사상 음악은 부족, 국가, 종교, 운동 등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계를 초월하여 협력과 연결을 촉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며 단지 수용하는 귀와 따뜻한 마음만 필요로 합니다. 듣는 행위는 현대 과학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이는 고대의 지혜가 이미 느꼈던 것을 입증합니다. 음악은 뇌 활동을 변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멜로디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소리를 이용하여 트라우마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영화들은 말로 의사소통하기 전에도 차분한 노래에 반응합니다. 음악은 이제 치료의 한 형태이자, 표현의 매개체이자, 예배의 한 형태이자, 상업적 존재이자 존재의 필수적인 일부로 발전해 왔습니다. 언어, 신앙, 지리로 나뉜 세상 속에서도 음악은 일관된 요소로 남아 있으며,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이 새 뼈와 돌을 이용해 멜로디와 리듬을 만들어낸 것에서 시작된 인간 정체성의 근본적인 일부입니다. 인공지능,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우리의 뿌리와 연결되는 고리로서 우리의 감정적, 지적, 상상력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 갈 것이며, 이야기를 만들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소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소리입니다.